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네.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엄청 조마조마했고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시긴 했지만 정말 무대 보러 엄했거든요. 네네. 무대 보러 엄하고 뭔가 잘못하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더 거짓말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 이것을 내가 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네. 거짓말을 팝니다를 막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써야 돼 말아야 돼. 아, 이미 책은 처음부터 한 번도 제목이 변한 적이 없을 정도로 네. 이 제목으로 해야겠다. 네. 이 제목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또 네. 주제도 분명히 드러내주는 제목은 없을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제 조금 아까 연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10월에 첼로가 원래 가을과 잘 어울려서 마음이 촉촉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책을 읽고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가님 양력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봤더니 등단하신 게 85년. 예. 40년이 너무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봤더니 물음표새라는 동화가 당선돼서 등단을 하셨고 2000년에 또 한 번 아동문화 평론가 자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동화 문학 연구. 예. 그래서 이렇게 집필하고 평론을 같이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 게 뭐 어렵기도 할 것 같고 또 성격이 워낙 다른 거라서 어떠신지 이렇게 오랜 세월 해오신 작업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세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땅한 책도 없는데 세월만 흐른 것 같아서 왜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1985년에 이제 이재철 박사님이 하시는 그 아동문학 평론에 우연히 이제 동화를 냈다가 이게 당선이 되고 나고 제가 어떨결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 후에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동화를 쓰고 싶었고 또 제만 선생님이 그 쑥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동화 작가 하나가 탄생했다 이러도 극찬을 해주셨어요. 네, 등단할 때요. 등단할 때.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쉽게도 이제 그 후에 그 강의를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같이 병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영향을 이재철 박사님이 제 동화를 좀 눈여겨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앞으로 동화도 중요하지만 아동문학의 척박한 현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론이 많아야 된다. 근데 우리 아동문학계에 평론가가 많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론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많이 힘을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떨결에 그렇게 해서 또 등단하고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순진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에 강의를 문창과 아동문학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이제 2000년도에 한국 동화문학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쓴 작품으로 이제 그 평론가 길을 가면서 이게 연결이 됐어요. 강의를 하면서 이론이 필요했고 또 그 초창기에 이론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선생님의 책을 갖다 이제 널리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작품을 쓸 기회가 저는 안타깝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꽤 있고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과서에도 실리셨고 예 그런데 가장 많이 한 건 사실 강의였던 것이네요. 이론 연구와 아동문학의 동시동화 작가를 널리 알리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네. 실은 200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는 한국의 아동문학 논문으로서는 6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자리 썼잖아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뭐 강의를 하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그때 문창과가 항상 막 이렇게 널리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사람이 또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아직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닌 결과가 되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진짜 그러면 바쁜 세월을 굉장히 보내셨을 것 같고 앞에서 막 작가로서 빛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거보다 뒤에서 많이 다른 작가님들 알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작품 소개도 많이 하셨을 테고. 대학생들에게 교양학부의 한국 동화라고 하는 강의를 만들어서 제가 또 그걸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가 얼마나 재밌고 동화가 또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린 그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모든 문창과에 아동문학이 꼭 과목으로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아동문 우리 박사님도 그걸 염두에 주셨어요. 국어 국문과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한 축으로서 이제 문창과가 생기다 보니까 시나 소설, 희곡이 우선적이었고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이론도 마땅치 않았고 이런 것이 병행을 하면서 정말 척박했죠. 척박해서 그 문창과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또 하셔도 돼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려고 오신 거라서. 이게 이제 그 아동문학과가 어린이를 위한 것이니까 아동문학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강의를 같이 해야 되는데 문창과에서 시소설 하다가 그 틈에 아동문학 과목을 몇 개 끼워 넣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 대학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문창과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녔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물론 몇 명을 등단시키기도 했어요. 국지관 중앙문단에.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동화를 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를 써야 되고 소설 과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점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병행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친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우리 또 아동문학이 문학으로서 발달 하려면은 문창과에서 아동문학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한 명이라도 더 학교로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들으니까 좀 슬프네요. 네, 슬프죠. 현실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그렇죠. 교대에서 교과목으로 해서 아동문학을 하지 문창과에서는 아동문학 교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시 쓰시는 분하고 희곡 쓰시는 분이 가르치고. 저 교대 1학년 때 그거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쓰라고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써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작품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 실린 것이 세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아침이 오는 이유, 그리고 동화 항아리의 노래는 특수학교 교과서고. 원래는 2000년도에 4학년 1학기에 10년 동안 실렸던 작품인데 이 이후에 특수교과서에 다시 실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특수학교 교과서는 좀 아무래도 적으니까 학교 일반 학생들은 좀 못 보게 되겠네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미 2000년도에 교과서에 10년 동안 일반 교과서에 10년 동안 실려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고 원제가 초코파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근데 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4학년 교과서에 어쩌다 비 오는 날이라고 있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아, 이가을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봤더니 제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초코파이가 이렇게 바뀐 건지, 더군다나 어쩌다 비 오는 날이 있는데 헷갈리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유달리 초코파이를 좋아했어요. 그 덕에 저도 초코파이를 굉장히 일찍부터 알아고 이렇게 먹게 됐는데 그 초코파이에 대한 저기가 여러 가지 일이 아버지와 일이 많이 있어요. 어른이 이렇게 과자를 빵을 이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아버지는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다른 건 욕심을 안 내시는데 당신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간식을 탐내면은 안 됐어요. 특이한 아버지였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하나씩은 나눠주는데 그 이외 거 아버지가 3개 남겨놨는데 뭐 이렇게 눈독을 들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야 기운이 나셔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약하셔가지고 그 과자로 이렇게 조금 보충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철없이 눈독을 들이니까 아버지가 왜 이래? 그건 내 거야.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거야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초코파이에 대해서 각인이 많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동화는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아버지가 상당히 표현을 안 하시죠.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왜요? 예뻐해 주시는데. 왜냐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왜 이래? 조금 단단하고 조금 막 강하고 건강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약해. 그리고 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이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막 이 얘기를 30년간 들었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표현은 없어지셨지만 우리 공주님들 발 시렵겠다 하면서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싫어해서 그때 눈에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아프시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저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코파이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은 교과서에 실렸어요. 우리 교과서에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그때 교과서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이 아버지 동화가 좀 필요한데 없어서 선생님 걸 쓰는데 다만 전제가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거 상업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 초코파이가 상업적이라고 해갖고 특정한 저기를 앞세울 수는 없다. 근데 알다시피 1974년에 초코파이가 초코와 파이를 합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표거든요. 그런데 초코파이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갈등을 했어요. 이거 큰 문제죠, 작가한테는. 그렇죠. 아버지 이야기하면 초코파이인데 그걸 바꾸자고 하니까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교과서의 힘을 이미 알았잖아요. 항아리 노래에서 10년간 실리다 보니까 뭐가 들으더라고요. 작가에게는 그게 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디 저기를 가면은 콘서트 작가 초청을 가면 와 교과서 작가다 막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엄청 크죠. 크죠. 모르는 분은 교과서만 읽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교과서 아니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서 해야겠다고 이렇게. 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쉽게도 이게 맛을 들이니까 쉽게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크긴 하네요, 정말. 크죠.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그래도 검색을 해보면 초코파이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찾아봤더니 초코파이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코파이 교과서 동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런 배경이 있을 줄이야. 이거 설마 했는데 맞군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거짓말에 대한 동화를 쓰게 되신 배경이 궁금해요. 이 책을 쓰게 되신 배경이랄까요? 네. 이제 뒤에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저한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또 눈치 없이 또 말이게 아니. 있으니까. 거짓말 질문이 많아서요. 네. 왜냐하면 그 동화를 쓰시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동화 수업을 그냥 따로 동화 쓰기 수업을 하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선생님이 하나 와서 심각하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가 진짜 뻔한 거짓말을 엄마 앞에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해서 제가 그 걱정이 많다고 그렇게 들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별로 들었는데 또 한 분이 한 뭐 6개월인가 지나서 실은 저희 아이가 요즘 거짓말이 무척 심해졌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엄청 조마조마했고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시긴 했지만 정말 무대뽀로 엄했거든요. 무대뽀로 엄하고 뭔가 잘못하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더 거짓말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내가 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거짓말을 팝니다를 막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미 동화로 많이 거짓말 학교 뭐 거짓말에 대한 저기가 그렇죠. 많이 좀 나와 있더라고 이미. 그런데 거짓말을 파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건 많지만 뭐 이 동화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았던 표현이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이제 공룡이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점점 커지고 그 공룡이 나를 누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제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는 두려운 건데 본인이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결국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 거 이게 꼭 경제적인 환경 이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면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수연이가 좀 처음에는 얘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런 식으로 읽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좀 짠하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자녀를 저희 2건 케이스를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쓰면서도 또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죠. 저는 그 실질적으로 그 이 아이보다도 뻥수연에게 굉장히 애착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보다 주인공 그 제일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엄마를 고발하는 식으로 막 너무 심하게 썼더니 이게 100매 정도 됐었거든요. 막 그랬더니 이거 엄마들이 안 사주겠다. 이게 왜냐면 동화는 또 어른들이 사주는 건데 아이들 편을 너무 들었다가 엄마들이 이거 뭐야 우리 아이들 다 배려놓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될 것 같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문제 있는 아이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단 말 저는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여백 그 백지 상태에서 그 주변의 어른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그대로 배우면서 자기만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무슨가 이유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꺼림칙해요. 아무것도 모르기는 해도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부드럽게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빨리 이게 또 돌아서는데 이걸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그 눈빛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인이 되면은 방어를 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도 그렇게 했었을 때 누군가가 뭔가가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이게 됐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달리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 작품을 그려봐야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이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 부모식으로 아이가 커주기를 바라는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경은 좋아졌는데 아이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크고 또 자꾸 자기 욕망을 투영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거기서 보면 아이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고 아이는 또 하나의 자아인데 그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편집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원고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혹시 출판사에서 의뢰를 하셨는지 아니면 받으셔서 한 건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저희가 전주 지역에 작가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종종 전주에 내려가서 작가님들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시간을 1년에 한 번 정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주 작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자연 작가님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인사 처음 드리고 저희 원고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한 세 편 정도 그때 짧은 그림 동화랑 같이 3편 정도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원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작가님과 저희 달라고 저희가 꼭 예쁘게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또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림 작가님 못 오셨죠? 편찮으셔서 박현주 그림 작가님의 그림까지 받게 돼서 이렇게 예쁜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전주에 정말 작가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도 좋고 도서관은 엄청 좋습니다. 연화정 그거 보고 놀랐는데 연화정뿐만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도서관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카페식으로 만들어요. 편안한 그래서 와서 그 도서관을 배우고 갑니다. 내부에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올 정도 편안한 곳,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또 이렇게 전주의 특색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책 행사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책 행사도 크게 하죠. 국제 도서 국제 그림책 도서도 3회 지금 시작이 엄청난 저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편집자님은 이 원고를 편집을 하셨을 때 이게 주제가 독특하잖아요. 이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좀 힘든 점도 있으셨을 테고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님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시거나 노력하셨던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까 임정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목에 제일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목이 원제 그대로인가요? 처음에 여러 가지 후보를 함께 주셨는데 그 파일명으로 사용됐던 제목은 이제 초록색 줄넘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작품 내에서 굉장히 챕터로 들어갔죠. 또 희망적이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정말 상징적인 제목이고 산뜻하긴 한데 근데 또 조금 저희는 이 주제를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2번 후보로 주신 게 이 거짓말을 팝니다였거든요. 또 사실 출판사에서는 제목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목 회의를 저는 제목을 100개까지도 뽑아본 적 근데 100개를 뽑았는데 결국 처음 걸로 돌아왔죠. 진짜요? 그런 거 정말 많아요. 이거는 편집자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처음부터 한 번도 제목이 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제목으로 해야겠다. 이 제목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또 주제도 분명히 드러내주는 제목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제목을 사수하는데 가장 큰 힘을 들였습니다. 아니 혹시 누가 압박을 했나요? 제목 바꾸자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너무 찰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 너무 좋고 초록색 줄넘기 하면 뭐에 관한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초록색 줄넘기는. 근데 거짓말을 팝니다는 읽기 전에 뭔가 느낌이 오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100개는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10개까지는 흔한 일입니다. 네. 흔한 일이에요. 정말 이런 출판사에서 제가 제 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건 중에서 핸드폰 요금 폭탄 얘기 나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핸드폰 없었을 시절에 저 어렸을 때 유선 전화로 뭐 사서함 이런 거 했다가 한 30만 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었는데 그때 3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혹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그것도 제가 이제 동화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요즘 핸드폰 문제가 심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 아들도 이미 다 크고 그랬지만 언젠가 그 핸드폰 요금을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 요즘 뭐 자기 뭐 잘하는 친구 막 저기가 뭐 핸드폰 때문에 막 큰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핸드폰 요금이 이렇게 심각해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쳐봤어요. 쳐봤는데 핸드폰 요금 폭탄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거짓말을 팝니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돼가지고 집을 가출한 아이들 때도 있더라고. 500만 원까지 나왔다는 500만 원까지 중학생이 이제 그러니까 그 핸드폰 그 자체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익한 점도 이렇게 게임이 유익한 점도 있는데 그 아이템을 그 들어가서 하다가 필요하게 교묘하게 이걸 넣어야만이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필요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될 거 상상을 못 하고 누르죠.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그 폭탄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정말 크네요. 그런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무효화해주는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모르고 했다든지. 그러면. 아마 지금은 제재가 심할 거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아이니가 참. 아이니도 힘들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그 수연이도 힘들지만 주인공 아이니가 친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믿고 싶은데 친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아이니도 저는 참 안쓰럽다고 해나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연이가 처음에는 제가 좀 수연이가 처음엔 얄미웠다가 왜냐면 이게 진짜 약간 이입이 돼가지고 얘 진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노린 부분입니다. 화나게. 화가 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느티나무 할머니한테 더위를 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판다 이렇게 하면서 쪽지를 쓰잖아요. 그 쪽지를 쓰는 건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필기로 옮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반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화가 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의 방법을 써서 붙여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거.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화를 해결하는 방법 그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생각보다 뭐 매운 거 먹는다, ASMR 듣는다, 그냥 누워 있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수연이가 쪽지를 보는 걸 보고 쓴 걸 보고 그 전까지 수연이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마음이 힘든 어린이들에게 지금 작가님이 물론 동화로 이미 얘기를 하셨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아주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것을 잘 어른들보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체근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완성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린 시절에 말썽 많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의 어떤 행위나 그 문제만 가지고 막 그때 다그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품어줘야겠다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팝니다를 이렇게 딱 받은 지인 한 분 중에서 어른인데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왜 사줘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요? 네, 진짜. 여기서 이름 바뀌면 다 아시는 분인데 여기 수연이 엄마랑 비슷한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아이들의 거짓말을 사줘야 돼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멋지고 따뜻한 분은
거짓말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예 사주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네. 실은 저의 거짓말을 팝니다. 그 속에 나오는 느티나무는 어른이에요. 네. 저는 어른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품이 넓은 어른. 우리가 그냥 우리가 처음 아이 시절을 겪고 왔으면서도 아이 시절을 잊어버려요. 네, 네. 얼마나 천반지축으로 이게 뭔가 이게 이 아이의 완성품이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넓게 품어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더 잘 자라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게 말하면 정말 다 웬만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제가 네. 생각할 때도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내가 진짜 맞아요. 잘했는데 혼내지 않고 엄마가 됐다. 너만 안 다쳤으면 돼. 막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됐거든요. 네.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 초반에 읽다가 이게 판타지 동화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이었거든요. 혹시 장르 고민은 안 하셨나요? 판타지로 할 것인지 현실로 할 것인지? 저는 원래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고민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그 자체도 느티나무 할머니도 판타지예요. 그렇네요. 네. 네. 어찌 보면은 그냥 풀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더이도 이렇게 했었을 때 판다는 그 의미가 있어서 얘한테 속 시원하게 네 마음을 뭔가 어른들한테 주는 거 팔아버리면 시원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저는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죠. 네. 편집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저기 출판사 제목이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제 보랏빛 소 들을 때마다 소가 보라색이 예, 그 제목이 어떻게 출판사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경제 경영학 쪽 분야의 스테디셀러 중에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도서에 나오는 보랏빛 소에서 착안한 건데요. 이제 평범한 소는 금방 잊히기 마련이지만 이제 보라 색깔을 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는 한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고 머리에 각인되는 것처럼 저희 보랏빛 소의 책들도 이제 한번 읽고 그냥 덮어버리고 책장에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두고두고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책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아니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쁘다는 말도 되게 예뻐요. 많이 들어서 칭찬도 많이 듣고 경제서에서 따왔을 거라고는 사람들 잘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보랏빛소에서는 어떤 책을 앞으로 이제 오늘 보시고 이제 예비 작가님들이나 현직 작가님들이 또 원고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목을 100가지나 고민해 주시는 출판사니까 어떤 원고를 기다리시는지 또 얘기해 주세요. 약간 속물 같은 이야기. 저희는 잘 팔고 싶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저희는 정말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맞아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 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은 출판사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팔리는 책인 것은 첫째는 역시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요즘 문해력 하는데 결국 문해력의 시작은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게 그렇죠.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문장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아이들이 정말 재미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그에 맞는 이제 분명한 주제, 그래서 딱 이 거짓말을 팝니다 그렇죠. 같은 주제가 뚜렷하죠. 그런 책이라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100가지로 고민해 주시는 편집자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동화마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화마중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발행인 겸 편집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하시게 되셨는지. 잡지를 낸다고 동화 잡지를 낸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딱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는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봤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이제 동아마중은 2022년도 반연간지로 나오는 잡지고 지금 현재 5호가 나왔습니다. 1년에 2권씩 나오는 거죠? 2권씩 나와요. 왜 그 2권을 했냐면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오래 낼 수 있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잖아요. 그 어떤 불투명한 이 앞에 제가 책임을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할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섣부르게 잡지 하나 낸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잡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이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반년간지로 우선 내서 일단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마중의 주요 목표는 여러 장르가 여러 뭐 저기가 있고 그러지만 아직도 신인들에는 문턱이 너무 높고 어디를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래도 중앙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방은 그게 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 전주를 좀 통해서 동아가 우리 지역을 통해서 동아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인 숨어 있는 신인 발굴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임종진 작가님이 참 좋은 일을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좋은 동화를 작가들의 좋은 동화를 그냥 널리 좀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진짜 뜻깊은 일이실 것 같고 하면서 진짜 별 이런저런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돈도 안 되는데 즐거운가 그랬는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추구하는 편이고요. 방금 질문이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궁금했어요. 동아마중을 하고 나서 저희에게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마당 생방송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 달떴죠. 왜냐면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6명인가 5명인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달떠가지고 이 동아마중 덕분에 지역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동화 잡지예요, 실은. 없어요. 그런가요? 없어요. 동화 잡지는 없습니다. 아동 문학 잡지, 종합 잡지는 있는데. 그럼 동시도 없고 뭐 청소년도 없고 그냥 이건 동화만 실리는 잡지. 그러니까 더욱 더 이게 동시도 안 실리는데 돈이 되겠냐? 뭐 왜 하냐? 뭐 이런 눈으로 보시는데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전국 유일의 동화 잡지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초청이 됐어요. 달떠가지고 갔는데 동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선다 막 이러면 막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막 외우고 막 노력하고 했는데 딱 카메라 보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대본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다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왔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방송의 힘이 너무 커요. 구독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잡지가 있냐.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그게 있냐 그러면서 구독을 신청한 아주 저희가 원하는 역시 방송이 제일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원히 박지돼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편집자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편집자님께서 이제 책을 만드실 때 어린이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같은데 저희 이제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책과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도서전 같은 데 나가서 책을 팔아 보면은 엄마들은 자꾸 이제 이것 좀 봐. 이거 어때?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곤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는 조금 더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원고 검토할 때나 또 제목 뽑을 때 그리고 차례 구성하고 이렇게 그림을 정하고 이런 것들 모든 진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 하겠다. 아이들이 진짜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항상 하시는 하고 있고 또 저는 딸이 5살인데 우리 애도 나중에 이런 거 읽으면 진짜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또 저절로 또 사랑받는 책이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엄마가 만든 책들 읽을 날이 오면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또 실시간으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작가님께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오랜 시간 작품을 또 쓰셨고 아까 작품보단 강의나 뒤에서 이제 서포트해준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아무튼 동화를 위해서 40년 넘게 어쨌든 일을 40년 일을 좋은 작품이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동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참 중간중간에 좋은 일도 많지만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좀 적고 동화 마중을 시작했고 동화를 쓸 수 있는 저기가 있어서 제가 모 잡지에 앞으로 계획을 동화와 연애를 멋진 연애를 좀 하고 싶다. 첫 책이 이제 거짓말을 팝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동화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동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했고 그랬는데 어떤 그 시기적인 것도 문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온난화라든지 그런 것이 좀 병행을 해서 그 환경 동화는 생태 동화는 있지만 환경을 위한 그런 동화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5년 전에 물고기 인간이라는 동화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빠꾸를 당했는데 왜냐면 25년이요? 25년 전에. 근데 왜 그냐면 허무맹랑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우리가 우리 땅이 점점 물에 잠기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서 잠겨가지고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물고기를 잡아먹고 왔다 갔다 물속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느러미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전혀 모든 그 곡식들도 먹을 수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것을 막 저는 막 상상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제가 조금 신중하게 했다면 또 빠꾸를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판타지 동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실은 그 박사 학위 논문도 한국 동화와 환상성 연구라고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 동화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노키오라든지 뭐 이렇게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 현실을 위한 동화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막 70년대 80년대 그게 아니라 진짜 아이를 중시하고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상상력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뻗어나갈 어떤 그런 게 되고 판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글로벌한 또 경쟁력도 그거라고 봐요. 시기적인 것은 그 시기가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타지 동화, 굵직한 판타지 동화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6, 7년간 지금 찾고 있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 자기 존재성, 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동화는 이제 그 좀 판타지 동화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동화도 있으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두 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책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애써주신 편집자님 노력, 그리고 제가 작가님 이력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뒤에서 이렇게 아동문학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런 건 몰랐었거든요. 다른 분들 쓴 사람 많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되셨고, 또 오늘 또 작가님 얘기가 퍼져 나가야 또 다른 분들도 그 길을 걷는 분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단 밥상 사회를 맡게 된 문화예술기획자 여정민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아트홀입니다. 제 46회 청년단 밥상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좋은 아동 청소년 책을 골라서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단은 임정진 작가님 작업실 이름이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주체는 청년단 임정진 작가이며 선릉아트홀 책앤TV에서 도와주셔서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임정진 작가님 혼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리고 임정진 작가님 제자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예수님, 김은혜님, 김선희님, 이지수님, 신민재님 감사드립니다. 출판사에서 책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책 읽는 곰, 사계절, 봄볕, 키다리, 봄봄, 길벗 어린이, 한솔수북에서 해주셨습니다. 상장 제작은 정병규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내준 책들은 행운권 추첨회로 나눠드리고, 후원금은 연주자 차비와 수상자들의 수도권에서 오실 때 식사비, 행운권 추첨용 소품 구입, 그리고 기념품 제작을 저희가 머그컵과 연필을 해드리거든요. 거기에 쓰입니다. 자,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단 밥상입니다. 청년단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거짓말을 팝니다입니다. 저도 단숨에 읽었는데요. 읽자마자 쭉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청년단 밥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임정진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네, 오늘이 46회고요. 예, 그래서 이제 46명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4명이 모자라요. 예, 그래서 아마 하는 도중에 4명이 오시면 46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책은 제목도 일단 굉장히 이렇게 우리 시선을 끄는, 거짓말을 팝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이든 뭐 영화든 공연이든 그 제목이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뭔가 우리의 이렇게 관심을 끌면 일단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가서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팝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어떻게 팔지? 이제 저는 이제 속물적인 그런 얼마에 팔지? 막 나라면 얼마에 팔지? 막 이 생각부터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좋았던 거는 거기에 이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문제아인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나쁜 친구. 근데 그 친구의 입장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내는, 그래서 굉장히 억압돼서 지내는 어린이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어린이들이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바도 있을 테고,
또 자기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 주인공보다 거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많았던 친구의 훨씬 더 좀 감정이입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특히 이제 아동문학하는 또는 어린이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의 그냥 공통적인 그 기본 마음이 그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항상 이제 마음속에 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이 또 그런 어떤 우리의 희망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또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세 분인데 한 분이 화가 선생님이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고 이제 못 오신다 그래서 그분 상장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두 분에게만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청년당 밥상 거짓말을 팝니다. 김자연 작가님. 이 사람은 아이들의 일상이 어른들에게도 다르지 않음을 작품 속 두 어린이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기다려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독자들과 함께 작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9일 청년당 드림. 감사합니다. 제46회 청년당 밥상 거짓말을 팝니다. 김이슬 편집자. 위 편집자는 작가의 원고와 이미지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교정부터 디자인, 제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청년당 드림. 감사합니다. 이 상장은 정병규 선생님이 손으로 써서 매달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은 이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서 이게 가능한 또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 분들께 뭔가 제가 계속 신세를지고 뭔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또 계속하면서 이 은혜는 나중에 어떻게 갚지? 또 이런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실은 좋은 책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하려면 실은 독자의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작가랑 편집자랑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독자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책은 정말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청년당 밥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좀 더 알려서 그 책을 많은 독자님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으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작가님 얘기 또 들으시면 아마 이 책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솟으실 텐데 이 책 널리 알려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